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셨나요? 물론 한국말이 아니라서 제대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얼핏 봐서는 남자 목소리로 누군가를 흉내내는 것 같기도 하고,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하죠. 사실 이 영상은 미국에서 벌어진 한 살인사건을 앵무새가 재현한 영상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게요. 미국의 미시간주에 사는 마틴과 글레나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 모임에서 사촌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통하는 게 많아서 사귀게 되었지만 서로 오해가 쌓여서 헤어지게 됐는데요. 이 두 사람은 훗날 그들의 운명이 얼마나 서로를 올가매고 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죠. 어쨌든 글레나는 자신보다 5살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해서 2명의 자녀를 낳았고요. 마틴도 크리스티나라는 여성과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낳고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1995년 마틴은 일을 마치고 차를 운전해 퇴근해 가고 있었는데 교차로에서 트럭에 받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작은 차를 운전하고 있던 마틴은 현장에서 호흡이 멈췄다가 구급대원들에 의해서 다시 숨이 붙게 되는데요. 하지만 내 손상에다가 골반과 턱이 골절되었고 또 폐에 구멍이 2개나 뚫리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몇 번의 수술과 함께 집중치료를 받으면서 의식을 되찾기는 했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러 장애를 갖게 되었죠. 골절을 치료하고 재활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의 성격도 점점 변해갔는데요. 심지어 기억력에 문제가 생겨서 자신의 아내인 크리스티나를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최근 기억들도 싹 다 삭제되어 버렸고요. 아내 크리스티나는 마틴의 옆에서 그가 회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그를 간호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곧 건강을 되찾고 예전의 부부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죠. 몇 달 후, 겉보기에는 마틴의 몸은 어느 정도 회복은 되었지만 통증은 심해서 항상 진통제를 먹어야 했고 그의 기억은 완전히 되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은 점점 더 움츠러들고 소심해져 갔고 부부는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 후 마틴은 아이들과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해서 정원을 가꾸고 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마틴이 아내와 이혼하는 동안 우연인지 인연인지 글레나 또한 부부의 생활에 어려움으로 인해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운명처럼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교제를 시작하죠. 몇 달 후 마틴의 집에 글레나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녀는 마틴과 그의 자녀 그리고 마틴의 애완동물 아프리칸 그레이 앵무새 버드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돼요. 마틴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나라에서 장애수당을 받고 있었고 글레나 또한 마틴의 보호자로 그를 돌보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습니다.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두 사람에게는 만족스러웠죠. 항상 함께 산책하고 낚시를 즐기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행복해 보이는 부부. 주변에서도 그들 부부를 다들 축복하고 응원해 줬습니다. 그러나 부부에게는 각자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마틴은 장애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글레나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성격상의 문제로 글레나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글레나는 도박 중독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수당과 지원금을 받아 살아가야 했던 마틴은 늘 절약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집에 전등을 끄고 난로도 틀지 않았어요. 지인들에 따르면 겨울에 부부집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엄청 추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내복 2겹에 양말을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부는 이 글레나의 도박 습관 때문에 점점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도박 문제만 아니면 뭐 괜찮았어요. 글레나는 마틴의 장애와 고충을 살뜰히 챙겼고 헌신적으로 그를 돌봐줬거든요. 마틴도 글레나의 도박 문제가 좀 신경 쓰이긴 했지만 평소엔 잘하니까 그런 아내에게 감사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주변 사람들 눈에는 두 사람이 가끔 싸우기는 했어도 서로를 필요로 하는 부부 사이로 보였거든요. 결혼 6년 차에 들어선 2010년, 마틴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더불어 글레나의 도박 증세도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글레나는 일주일에 한두 차례 꼭 카지노에 들려서 게임을 즐겼고, 마틴은 아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쓸까봐 카지노에 갈 때 항상 함께 갔어요. 마틴의 몸이 좋지 않을 때도 글레나는 혼자서 카지노에 갈 만큼 도박에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초 마틴은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이게 차 할부금이 연체가 되어서 차를 회수해 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글레나가 차 할부금 내지 않고 그 돈으로 이 도박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글레나는 아이 그런 거 아니다. 이거 차고다 하면서 자신이 꼭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은 그녀를 믿었죠. 하지만 몇 달 후 이번에는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집 융자금을 갚지 않으면 경매에 올리겠다는 안내장이었어요. 마틴은 이를 알고 난리를 피웠지만 글레나는 이번에도 은행 측에 실수를 하면서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하는데요. 수시로 도박하고 돈 문제를 일으키는 글레나 때문인지 마틴의 정신건강은 더 나빠졌고 특히 그녀가 뭘 원하는지 어딜 가는지 그의 집착은 더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여기에 4월 28일 은행의 압류처분 종이가 마틴의 집 앞에 붙여지자 마틴의 분노는 폭발을 했는데요. 적어도 차량 할부금과 집의 융자금 상환은 자동 이체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그녀가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글레나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참을 수가 없었죠. 부부의 갈등이 커지니까 성인이 된 마틴의 자녀들도 어차피 성인 되었고 그냥 집 분위기도 안 좋은데 독립해야겠다 하고 다들 독립을 합니다. 자, 이때부터 두 사람은 그동안 자제했던 자신들의 감정을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죠. 2015년 5월 13일 마틴의 집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은 이거 무슨 소리야? 하면서 순식간에 그들의 집으로 몰려들었죠. 문을 두드려보고 문 옆에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지만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현관문을 살짝 돌려보았는데 그대로 문이 열렸죠. 그들은 마틴, 글레나 이러면서 집에 있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집 안에는 부부가 키우던 앵무새 외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거실은 평소와 달리 막 엉망진창인 상태에 물건들은 부서져 있고 난장판이었어요. 걱정이 된 이웃은 어떡하지? 잠시 갈등하다가 침실로 향했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틴과 글레나가 피범벅으로 쓰러져 있었거든요. 놀라서 밖으로 달려나가서 친구 부부가 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신고를 했죠. 가장 먼저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신고 내용과 부부의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부의 맥박이나 호흡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 보존을 위해서 경찰을 기다려요. 곧이어 경찰이 도착해서 그들 부부를 보면서 주변 현장을 둘러보았는데 일단 마틴은 속옷 차림에 여러 발의 총상을 맞고 온몸에 피를 묻은 채 사망해 있었고 아내 글레나 역시 그의 옆에서 담요에 덮여진 채 머리와 어깨에 총을 맞아 사망한 듯 보였죠. 그렇게 한참 동안 현장을 조사하다가 경찰은 글레나의 총상을 확인하던 도중 그녀가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놀란 경찰이 급히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했죠.
병원에서 확인 결과 그녀는 머리에 총상을 입기는 했지만 다행히 총알이 비껴나가서 위중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글레나가 회복되어 진술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조사를 했어요. 현장 감식을 하고 꼼꼼히 집안 내부를 살펴나갔지만 문을 강제로 열거나 창문이 깨진 흔적은 없었기에 외부 침입으로는 보이진 않았습니다. 일단 사망한 마틴의 보검 결과는 가까운 거리에서 가슴에 3발, 등에 1발, 팔에 1발, 총 5발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지인들의 탐문을 통해 우선 마틴의 진통제에 대해서 주목을 했는데요. 마틴이 처방받아온 진통제는 상당히 강한 마약성 진통제였는데 마틴 자신은 아주 조금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족한 돈을 벌기 위해서 집에서 약을 팔아왔다고 해요. 마틴의 사촌은 사람들에게 약을 파는 건 정말 위험하다면서 그에게 약을 팔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했지만 그는 돈이 없어서인지 계속해서 약을 팔아왔다고 합니다. 경찰은 강제로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으니 혹시 누군가가 약을 사러 왔다가 그들을 살해하고 약만 탈취해간 게 아닐까도 추정을 했죠. 이틀 후 경찰의 현장 조사가 끝나자 마틴의 자식들은 경찰의 승인하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보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강도나 약을 사러 온 불량배의 소행인가 싶었지만 아버지는 소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은 새엄마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와 새엄마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새엄마는 돈 문제만 나오면 항상 화를 내고 농담처럼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해왔었기도 했었거든요. 새엄마에 대한 계속된 의심 속에 일단 자식들은 집안에서 아버지가 기르던 앵무새와 귀중품, 중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있는데 이때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열어보니까 그 속에는 글레나의 2 아이들과 전 남편의 이름이 적힌 3통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얘들아, 엄마가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는 후회와 전 남편에게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명백히 이건 유서처럼 보였고 가족들은 글레나가 마틴을 죽이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라고 판단을 했죠. 편지를 넘겨받은 경찰은 이 사건을 강도나 외부인의 소행이 아닌 글레나에 의한 배우자 살인 사건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단 가족들로부터 글레나의 도박 문제가 사건의 원인이라는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부부의 재정 상태부터 조사를 했어요. 부부는 은행에 매달 내야 할 97만 원의 융자금을 1년 동안 연체했기 때문에 사고 다음 날인 5월 14일 날 집에 대한 경매가 예정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은행 계좌에는 총 300달러가 남아 있었고 집에는 200달러 정도의 현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글레나는 딸의 의료 비용도 지불하지 못했고 채권 추심회사로부터 이를 독촉받고 있었어요. 돈 때문인지 글레나는 평소 먹던 우울증 약마저 사 먹지 않고 있었죠. 또한 그녀의 휴대폰에는 사건에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루거 피스톨을 검색했다는 기록이 발견됩니다. 이 루거 피스톨이 총이에요. 경찰은 글레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집에서 발견된 이 편지들은 뭐고 총은 왜 검색했냐? 이렇게 물었죠. 하지만 글레나는 사건의 충격 때문인지 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집에 누가 들어왔는지 왜 총을 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요. 자신은 핸드폰으로 총기 검색을 하지도 않았고 휴대폰은 전화와 온라인 게임을 할 때만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나의 전부고 나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 차라리 이혼하고 그를 떠났으면 됐지. 내가 뭐하러 남편을 죽이겠냐고 했죠. 우선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이렇습니다. 2 사람이 자주 싸웠다는 것, 글레나의 도박 문제로 인해 2 부부가 파산할 지경이라는 것, 글레나가 마틴을 자주 죽여버리겠다고 농담한 것, 추가로는 유서로 보이는 편지와 총기로 검색한 기록, 이렇게인데
근데 이걸로는 사실 그녀를 살인 혐의로 체포할 증거가 좀 부족해요. 경찰은 글레나에 대한 의심을 거두진 않았지만 더 이상 수사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의 시간이 흘러갔고 마틴의 앵무새를 데리고 갔던 그의 전처 크리스티나는 앵무새가 밤마다 뭔가 크게 소리를 내는 것에 주목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주인이 보이지 않고 좀 낯선 환경이라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죠. 매일 밤마다 새장 안에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두 목소리로 싸우는 듯이 같은 소리를 내는 겁니다. 크리스티나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가족들과 친구들은 앵무새가 같은 소리를 반복적으로 낸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크리스티나는 영상을 찍어서 그 소리를 자세하게 들어보았는데 분명히 Fucking shut up. Don't fucking shoot. 이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은 사고가 있던 밤 마틴과 글레나의 대화를 앵무새가 보고 따라하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민 끝에 마틴의 가족들은 아버지를 살해한 글레나를 잡아달라고 호소하면서 이 영상을 방송국에 보냈어요. 영상은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져갔고 이 묻혀있던 사건은 다시금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사람들은 글레나의 살인사건 재판에 앵무새가 증인으로 나설 거라고 농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글레나가 범인이라는 여론이 들끓자 2016년 6월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그녀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글레나의 도박 중독으로 부부가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몰렸다. 글레나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마틴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는 계획이었는데 자신의 머리에 쏜 총알이 비껴나간 거다 라고 주장했죠. 그 증거로 부부의 재정 상황과 은행 잔고 그리고 글레나가 핸드폰으로 총기를 검색한 사실, 자식들과 전 남편에 남긴 유서로 보이는 편지들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의 증인으로 불러 부부관계를 증언케 했고요. 검찰은 이와 함께 앵무새 영상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앵무새가 TV를 보고 따라한 것이라든지 혹은 가족들이 일부러 앵무새에게 그런 말을 가르쳤을 거다라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증거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글레나는 끝까지 사건의 충격 때문에 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남편은 나의 전부고 자신은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또한 자신의 허락 없이 핸드폰을 뒤져서 검색 결과를 확인했다면서 증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리가 끝나고 배심원은 그녀의 1급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판사는 그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마틴의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묻힐 뻔했지만 앵무새 버드로 인해서 이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범인이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글레나는 자신의 남편을 죽일 때 앵무새가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재현할 거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겠죠. 하지만 앵무새 버드는 그날 이 충격적인 장면을 다 보고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85년 일본 나고야의 외딴 집에서 혼자 살던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내부엔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이 선명히 남아있었죠. TV와 여러 가전제품들은 마구잡이로 내동댕이 쳐 있었고 옷가지 또한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침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만한 지문이나 족적 같은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녀가 살던 동네가 워낙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집에 들어가는 걸 본 목격자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갑니다.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다행히 범행 추정 시각, 이 집에 왔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 몇 명을 겨우 찾았고 용의선상에 올려놓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다 할 증거가 없다는 거였죠. 이 용의자들 또한 알리바이를 대면서 강하게 범죄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에 아주 난처한 상황입니다.
목격자 단 한 명 없이 또 다른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이 위기 속에서 극적으로 살인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지켜본 그 존재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아주 예상치 못한 것이었죠. 바로 이 집에서 피해자가 키우고 있던 선인장. 황당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이 선인장을 통해 진범을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선인장에 카메라를 달아놓은 것도 아닐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식물에도 감정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사실 과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식물이 인지 능력과 함께 감정을 가진다라는 가설에 끊임없이 찬반양론이 존재했습니다. 이 주장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인 1966년 미국 클리브 백스터 박사로부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식물학자가 아닌 CIA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였는데요. 우선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혈압, 심장박동, 호흡 등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는 인체에 아주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면서 질문에 따라 신체가 나타내는 미세한 변화를 그래프로 감지하는 장치죠. CIA 출신 백스터 박사는 인간의 감정에 따라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변하는지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가 평소처럼 연구에 몰두하던 어느 날 무심결에 책상 위에 놓인 화분에 눈길을 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행운목이라 부르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물 줄 때가 돼 보였습니다. 그렇게 화분을 멍하니 보던 그는 문득 혹시 잎사귀에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 대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다소 황당한 발상을 떠올랐고요. 별다른 기대 없이 재미삼아 기계를 연결하게 되는데 이때 예상치 못한 그래프 모양이 등장합니다. 바늘이 상하로 촘촘하게 흔들리는 이런 톱니이빨과 같은 형태였어요. 이건 인간에게서 보이는 반응과 아주 유사했습니다. 사진 속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이 식물에게 나타난 반응이고 오른쪽이 인간에게 보이는 반응입니다. 굉장히 흡사하죠. 이 작은 발견을 시작으로 그는 본격적으로 여러 실험을 감행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세운 하나의 가설은 위협적인 상황이 오면 식물도 인간처럼 어떤 반응을 보인다 였는데요. 박사는 잎사귀에 거짓말 감지기를 연결한 채 여러 자극을 주면서 실험을 이어갑니다. 우선 그는 잎사귀에 뜨거운 커피를 적셨죠. 그때의 그래프를 보시면 1번 그래프 모양이 보여주듯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늘이 약간 떨어지는 듯한 모습도 보였죠. 사람의 경우 이런 추세는 피로나 권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그는 이번에 잎사귀를 태워보기로 합니다. 그걸 아직 시행한 건 아니고 잎사귀가 타오르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순간 탐지기의 그래프가 급격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3번 구간. 그는 식물을 만지지도 않았고 무슨 말을 내뱉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진짜 불태운 게 아니에요. 불타는 상상을 한 순간 식물의 그래프가 요동을 쳤던 겁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혹시 식물이 가까워 주변에 있는 인간의 감정을 전달받을 수 있다는 걸까요? 그는 또 다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엔 학생 한 명을 데려다 놓고 태어난 해를 묻는 질문을 하면서 7개의 다른 연도를 제시했죠. 그러니까 1990년생이세요? 91년생이세요? 92년생이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중 하나는 이 학생이 진짜 태어난 해였지만 백스터 박사는 학생에게 내가 묻는 7개의 연도 모두에 아니요라고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실험이 시작되고 학생은 박사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태어난 연도에 대한 물음에도 아니요라고 거짓으로 대답하게 되는데 이 순간 식물이 반응을 보이면서 격렬한 곡선을 그려냅니다. 학생의 거짓말을 알아차린 겁니다. 백스터 박사는 이 놀라운 발견에 점점 흥분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여기에 박사가 진행한 아주 유명한 실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식물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생명체의 죽음을 알아차리고 반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진행됐는데요. 우선 박사가 물이 자동적으로 끓을 수 있는 장치와 함께 그 위에 작은 새우들이 헤엄치는 컵을 설치했고 어느 순간 그 컵이 뒤집어지면서 뜨거운 물에 새우가 빠지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장치를 설계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새우가 컵 안에 살아 있습니다. 탐지기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물에 떨어지게 되죠. 이 순간 그래프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새우는 뜨거운 물에 죽어가죠. 그래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말 신기하죠? 장치가 어떤 소음이나 움직임 때문에 반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전도체의 전류 변화를 기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적용을 했을 때도 단순 움직임만을 잡아내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식물은 뭘 느끼고 갑자기 이런 그래프를 급격하게 그려낸 걸까요? 혹시 죽음이라는 그 기운을 감지한 걸까요? 사실 이거 외에도 식물을 대상으로 한 기상천외한 실험들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박사가 학생 6명을 불러서 각각 식물 2개와 방에 함께 들어가게 합니다. 이후 이들은 눈을 가린 채 제비를 뽑았고 그중 1개는 이 방 안에 있는 2개의 식물 중 어느 하나를 밟아서 죽이라는 지시문이었죠. 내부엔 다른 누구도 함께 있지 않았고 오직 남아있는 식물만이 유일한 목격자가 되도록 실험을 설계한 겁니다. 그렇게 한 식물이 밟혀 죽은 후 박사는 남아있는 식물의 거짓말 탐지기를 연결했고 6명의 학생들이 한 명씩 그 옆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보일까요? 식물은 다른 학생들에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유독 한 학생이 지나가자 바늘이 곡선을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정확히 옆에 있던 식물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백스터 박사는 식물이 자연계에 피해를 주는 사람 혹은 사물을 기억하고 알아볼 수 있다고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 이 모든 실험 결과를 뉴욕의 한 유명 신문에 기고하게 되는데 이후에 과학계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죠. 이거 조작이다, 억측이다 라는 비판과 함께 식물을 상대로 한 실험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찬반 논란은 지금까지도 뜨겁게 진행 중이고요. 자, 다시 1985년 나고야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으로 돌아오면 당시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백스터의 식물 거짓말 탐지기 실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깊이 빠져들어 있었죠. 그리고 그 논리를 이 실전에 도입해보기로 하는데 형사는 우선 현장에서 피해 여성의 죽음을 목격한 선인장을 가져와서 거짓말 탐지기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방에서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을 한 명씩 취조하기 시작했죠. 어찌 보면 다소 황당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질문에 용의자들이 답을 해가고 있던 중 새로운 용의자 한 명이 취조실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여태껏 잠잠하던 거짓말 탐지기가 급격한 곡선을 그리면서 반응합니다. 그 용의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였어요. 이걸 눈으로 보고 있던 형사도 쉽게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모든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취조를 진행했지만 선인장은 오직 딱 그 한 사람에게만 반응했습니다. 이후 형사는 그 사람의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적극적으로 캐기 시작했고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결국 점점 숨통이 조이던 와중에 용의자는 결국 내가 홀로 집에 있던 그 나고야 여성을 살해했다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되는데요. 예전 토미에서도 죽은 이의 귀신에게 살인 정보를 들어서 범인을 잡았다는 스토리가 있긴 했지만 어쩌면 오늘은 그것보다 더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분명 이 사건은
현장에 있던 식물 덕분에 결국 범인을 검거한 히데의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간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식물 실험은 음악을 듣고 반응한다는 정도였습니다. 1968년 도로시 레털렉 박사에 의해 진행된 실험. 호박과의 식물 2개를 한쪽에는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다른 쪽은 락 음악을 들려줬던 설계입니다. 결론적으로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자란 풀은 스피커를 감싸면서 자랐고 이 락 음악을 듣고 자란 덩굴은 스피커를 피해서 벽을 넘어서 자라는 것이 관찰되었죠. 식물은 청력이 없기 때문에 음악을 듣는다라고 표현하긴 힘들지만 공기 중으로 전해지는 어떤 음파 에너지에 영향을 받은 것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식물이 소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아주 오래전부터 원시 부족들 사이에선 잘 알려진 부분입니다. 그 한 예로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에 위치한 작은 마을. 이곳 원주민들에게는 과거부터 특이한 방식 하나가 내려져 오고 있는데 나무가 너무 커서 도구로 베기 어려울 때 마을 사람들이 일단 해당 나무 곁으로 모여들었고 일제히 나무를 향해서 힘껏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걸 한 달 이상 나무에게 소리 자극을 주게 되면 너무도 신기하게도 나무가 기력을 잃게 된 건지 훨씬 더 베어내기가 수월해진다고 하는데요. 원주민들은 이 고함 소리가 나무의 영혼을 죽여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믿었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고함 소리가 만드는 음파의 영향으로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고 쓰러지는 거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오늘 토요 미스테리 주제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믿기 힘들고 미스테리합니다. 식물에게 증명된 소리 반응 외에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감정을 전달받는다는 이 이론은 사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식물이 보내는 그 미지의 신호를 분석하는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죠. 여러분, 정말 이 이론이 증명된다면 우리의 미래엔 범죄 현장에 있던 식물이 가장 중요한 목격자로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될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범죄는 좀 줄어들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시스투스라는 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중해 주변에서 발견되는 이 시스투스는 아름다운 자태 외에도 아주 오싹한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꽃이 자라나는 곳의 기온이 35도를 넘기게 되면 식물 스스로 발화액을 내뿜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식물을 다 태워버리고 죽게 되는 특징인데요. 그래서 일명 자폭하는 꽃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시스투스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자신의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 이런 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즉 죽기 전에 씨앗을 내뱉고 이 주위를 태워서 그거를 양분 삼아 씨앗이 더 잘 클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특이한 꽃은 어찌 보면 인간의 이기적인 한 면과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처럼 자연 속 식물은 인간의 상상 이상의 기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여기는 주변의 많은 식물이 당신의 감정과 함께 생명체의 죽음을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인간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